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어느덧 이 정치권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가이드라인 설정한다는 또 논의도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오늘 정치 보복이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했던 수사 과정들을 많은 국민들께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영을 넘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 국민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수사 단계들을 지켜보면서 이걸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행동이라고 해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짓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정치인이 짓게 되는 여러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 보복으로 규정지면서 정치 쟁점화됐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과거의 특정 진영에 앞장서서 싸워왔던 인사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후보 시절에도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없는 죄를 새롭게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히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또 그렇게 수사 안 했나 이런 얘기도 아울러 했습니다. 네네. 뭐 누가 했습니까 그때? 본인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이제 그럼 정치 보복 차원에서 한 거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과거를 수사한다. 정권 교체되면 과거 정부 수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과거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현 정부 수사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이제 검찰의 역할을 정부에 대한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수사 본인이 아마 특수부 검사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많이 해왔던 게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다 가이드라인 주는 거거든요. 수사 계속 해라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과거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금 뭐 민정수석을 안 뒀다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검찰총장 임명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도 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뭐 수사기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분들도 대통령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검찰총장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책 중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이든 현 정부든 상관없이 그거는 좀 제가 보기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 제가 보기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 인터뷰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크게 또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당시 지면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갔던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고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인사라고 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비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드러나는 중대범죄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여기에는 어디에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임 정권이든 그 전임 정권이든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때 그걸 덮지 않겠다는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고 예.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함께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정도가 됐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또 정권도 여러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력형 범죄나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측근이 연루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새로운 정부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도 기본적인 얘기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민주당을 향하는 수사에 대한 방어막을 세게 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연일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며 반발을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기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하는 언론 보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요.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이것도 역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우상호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대여 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정치 보복, 기획 수사 이렇게 규정하면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또 TF까지 구성을 한다. 가뜩이나 지금 정치권 국회 여야의 분위기가 냉랭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뇌관이 터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아마 이런 전국 돌파의 카드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뭐 평생에 해온 일이 수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 출신을 이제 장관으로 앉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후배 이상민 장관을 행안부 장관을 앉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경찰 뭐 국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걸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하면 경찰도 직할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뭐 검찰총장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다 장악한 상황이니까 인사로 하는 것이죠.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포석을 놨을 때는 목표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단순히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이라고 특정을 했거든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두세 번 얘기했던 걸 보면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를 이제 할 걸로 당연히 예상되고, 그러면 민주당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에 대한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이라든지 학력 경력 문제라든지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뭐 스펙 쌓기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뭐 입시에 안 썼다 그러지만 사실 그 자체로 문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사는 별 소식이 없습니다. 뭐 했다는 얘기 들리지만 간간히 들릴 뿐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제 뭐 법인카드만도 120 몇 군데를 압수했다는데 그 법인카드 그 쓴 데 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신용 카드사에 그냥 조회해가지고 어디서 쓰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가서 뭐 현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이게 결국은 과거에 그 검찰이 보면 언론에 일단 한번 흘리고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것도 전형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소환해 조사하면 되는데 그 이제 언론에 흘러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흘렸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공보 진측 만들고 이랬던 건데 이제 과거에 하던
그런 어떤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면에 이번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 때 고소 고발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러면서 또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 수사, 표적 수사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건, 먼지떨이 수사,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서 들어가고 나니까 전 정부가 있었던 청와대 캐비넷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흔듭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시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른바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기획수사, 기획사정이라고 예, 예.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사의 과정들은 정부가 새롭게 들어가고 나서 없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들어낸 수사가 아니라 기존에 고발돼 있던 사건들인데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사건들이다 보니까 당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좌천되는 등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 과정을 정상화시켜가는 일에 있는 건데 이게 만약 도가 지나쳐서 먼지떨이 방식 혹은 별건으로 가게 되거나 충분히 수사를 해갖고서는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예, 예. 그 부담은 정부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많은 여론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제기됐던 일들이고요. 이미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언급을 합니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장관이 구속,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났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극구 부인하고 청와대는 이 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이 정치 수사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나고 난 결과를 보면 그동안 이것을 정치 수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정치적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있는 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 사법적인 시스템에 따르는 수사들이 진행되는 것들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당 내에서 보복 수사다라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곤 있습니다만 일명 그 계파 간의 좀 해법은 다르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더더욱 당권에 도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친문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더더욱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양측의 프레임 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은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전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재명 측이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경찰 쪽에서 보면 어쨌든 전 정부 인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럴 때는 한 목소리 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불리 문제 아니거든요. 전당대회 나가냐 말 거냐는 사실은 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명분을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사실 이럴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면 네. 거기에서 대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전당대회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뭐 이게 유불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는 이래서 뭐 나갈 명분이 생긴다. 지금 말씀처럼 이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자칫 보면 약간 자중질환으로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뭐 당내에서 이런 논란은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각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들로 채워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 기관장, 그중에서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정부의 핵심 부처예요. 방통위나 이것이. 네.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행정부처를 행정부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합니까?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위원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이거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음모의 시작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정무직으로 임용됐던 사람들이 남아서 국정 철학과 반대되는 상황에 역할하게 되는 게 비생산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법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나가도록 물러내는 압박을 취하게 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일지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언젠가 바뀔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현행 법이 어쨌거나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들의 본인들의 거치의 선택은 그들의 자유지만 또 국민을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를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채울 수는 있지만 5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기관장 자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기 끝까지 가느냐 이런 논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환경부 장관 지금 수사정이나 지금 산업부 장관 수사 그거 아닙니까? 산하기관단체장 아유 뭐 지금 대통령도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 알아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까 아 이거 왜 압박합니까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임기는 다 보장돼 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권선동 지금 원내대표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은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인사권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장관은 인사권이 있으니까 직권남용이 되고 원내대표는 이제 인사권이 없으니까 직권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이상하죠. 장관보다는 원내대표가 더 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얘기가 오히려 더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행 법은 법이 아니라 판례는 직권남용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말씀처럼 차라리 그냥 다 임기 상관없이 정권 바뀌면 다 나가든지 미국처럼 아예 역관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임기는 다 보장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뭐 정치 도의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수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수사를 했고 지금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럼 이분들 보기에는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나가라고 해서 수사받고 있는데 나보고 나가라는 사람들은 그럼 무사하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아예 그냥 역관제로 가는 시스템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보면 정권 말에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훈 차원에서 이런 기관장 자리를 낙하산처럼 많이 주다 보니까 임기는 많이 남아있고 정권은 바뀌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느 정권이다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반복되어 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표현이 딱 적합하죠. 그리고 이게 비단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얼마 전에 지방선거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번에 여야가 많이 바뀌게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들 또 산하기관에 일하는 사람들도 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같은 논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정권과 달리 4년 임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넘게 전혀 철학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면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시급하게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일들은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합의가 되겠지만 이미 대선이 끝나고 난 상황 그렇죠. 속에서는 민주당이 합의해 줘야 되지 좀 만무한 상황이어서 해당 당사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선택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제 아주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고요. 감사원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그 관련 기관에 대한 또 감사에 착수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를 두고서 자진월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정치권으로 이 불씨가 그대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도 공군 정보장교를 했고 SI 정보를 다뤄봤는데 당시에도 뭐냐면 SI 정보를 근거로 했다 그랬거든요. SI 정보는 뭐냐면 도감청한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배가 왔기 때문에
배와 아니면 본인 부대들 사이에 통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기록 보존 관계 없거든요. 국방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국방위원들만 상대로 해서 뭐 확인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치 공방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 SI 정보 뒤에 숨어버리고 아니 그건 공개 못하니까 다른 걸 얘기하자 그러면 실체 규명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청와대 기록 보존 얘기하는데 청와대도 그게 아마 결국 국방부에서 나왔으니까 간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뭐 아주 중요한 정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키는 국방부에 있는 것 같고 현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현 정부에서 그 아마 SI 정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확인 안 했을 테니까 그거를 국방위원들한테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오늘 감사원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경도 물론 포함됐지만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확보할 저는 감사원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을 감사하더라도 이때 있는 자료를 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밀 취급 인가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감사원에도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SI 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쉽지 않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근데 그 내용은 안 밝혔거든요. 지금 윤건영 의원도 보면 SI 정보를 통해서 그 의사를 확인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못 밝히죠. 근데 밝히는 순간 그 비밀 침해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뭐 국방위 같은 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왜냐면 이거는 결론이 안 납니다. 그걸 보기 전에는. 왜냐면 그걸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이거죠. 어쨌든 중간 수사 발표 때는 똑같은 해경인데 어쨌든 월북 의사가 있던 걸로 판단했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뀐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해경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그 당시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있다고 보십니까?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월북자로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유족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정부가 과연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라는 순간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던 순간인데 그 골든타임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조차 밝히지 않고 어정쩡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월북자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러게 되니 유족들의 피토하는 심정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월북이라고 단정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바로잡고 이 일은 결국 유족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정보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걸 보는 거지만 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들 도감청 자료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월북 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서해에서 돌아가신 공무원의 직접적인 육성이 담겨 있는 내용들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 북한 군들의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 내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로 얼마든지 보여서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정황들을 살피더라도 월북자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없는 상태에서 예. 잘못된 일을 한 2년 동안 유족에게 상처를 줬던 일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고개 숙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골든타임에 과연 생존에 있었음을 알고 신고가 들어왔던 그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0% 아래로 긍정적인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직무수행 평가한 것 중에서 가장 낮고요. 그리고 취임 이후 5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황근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인사 문제죠. 최근에 이제 검찰 공화국이냐 뭐 검찰 왕국이냐 검찰 위주의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능력 위주 인사라고 하지만 누구나 봐도 뭐 검찰 측근 친하던 사람들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뭐 사실은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 측근들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뭐 그냥 뭐 능력만 봤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도 뭐 기자들 질문에 뭐 답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만 자꾸 말실수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상황이나 뭐 상황을 봐야죠. 음주운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뭘 문제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보면 계속 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팬클럽 통해서 사진 공개된다든지 아니면 뭐 코바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실에 가서 일한다든지 뭐 지인을 동행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계속 제가 보기 국민들이 보기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약속 못 지켜 죄송하다. 그냥 뭐 부속실에 직원 두고 하겠다라고 하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공개 활동 안 하든가 장중에 내주에 그치든가 하면 되는데 둘 사이에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발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마 50% 선에 넘나드는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반은 넘어야 국정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경제 문제든 뭐 정치 문제든 얘기했을 때 힘을 가지려면 과반 넘어야 되는데 자꾸 과반 밑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 뭐 좋은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이제 인사 그리고 그 이어서 직무 태도 이렇게 지금 꼽혔는데 최근에 민생, 뭐 안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마음이 굉장히 다급할 것 같습니다. 저 부정평가에 대한 그 이유를 보면 과거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쭉 내려가서 지금은 부정평가 이후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네. 청와대 개방 이후로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다소 소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서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연 것에 대한 긍정평가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잘 알게 되면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부정평가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이 직무 태도에 대한 측면이 예.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동과 또 찾는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인데요. 말과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찾는 장소, 공간, 행동을 통한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말씀 주셨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대한 메시지가 시적절하게 저기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행보들에 대해서는 그 민생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면 다시금 여론은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외부 활동, 공식적인 활동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관심을 끌고 있고 네. 어제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찾은 것도 또 화제가 됐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팬클럽을 통한 뭐 이런 사진 공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2부속실을 필요하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필요하다라고 설치하게 된다면 또 정치 공세 약속 안 지켰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공방이 붙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좀 주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저는 사실은 한번 사과하고 욕 한번 먹으면 되는 거죠. 죄송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문제라든지 여가부 문제라든지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그냥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빠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사적으로 또 채용한 사람들이 또 있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좋지 않거든요. 공사 구분 문제인데 저는 근데 이거 해결할 사람이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 얘기 나왔을 때 뭐 대통령 처음 해보고 알려주세요. 본인도 잘 결정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 못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가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본인도 예를 들어서 뭐 당초의 약속을 깰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뭐 팬클럽 회장이라는 분이 뭐 사진도 공개하다가 막 평론가로 싸우고 욕도 하고 뭐 돈도 모금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당에서도 예.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면 된다. 예.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 원래 있던 사람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얘기 안 하다가 뭐 개인 사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니까 그제 가서 마지못해서 그래도 전직이고 지금은 뭐 채용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사과하고 그냥 공적적으로 설치해서
도움 받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뭐 공약을 깨더라도 제2부속실을 부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여러 여론들을 잘 경청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선거 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와대에 있는 수석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지만 예. 현실적인 여건상 수석 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살려놨던 일들도 있고요. 예. 여러 공약들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에 따라서 맞춰가기도 합니다. 특히 뭐 제2부속실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조직에 이런 보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예. 그런 얘기들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행보 속에서도 보다 이제 민생과 가까운 행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잘 지켜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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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